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모셔보겠습니다. 이세라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세라입니다. 네, 내가 뭔가 더 궁금한 것도 좀 억울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번에는 그런 걸로 쳐주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술 어디로 합니까? 오늘은 이제 고전 명화의 세계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네. 미술하면 또 고전이지. 네. 제가 지금까지는 주로 20세기 이후의 작가들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예. 오늘은 고전 명화를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더 정확하게는 이 고전 명화를 원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미디어 아트화해서 영상화해서 보는 그런 전시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디어 아트화 했다는 미디어 게 아트. 우리는 그쵸. 미디어도 알고 아트도 아는데 네. 합쳐놓으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백남준의 미디어 아트. 그거? 뭐 그런 거? 네, 그쵸. 네, 미디어라고 표현되는 뭔가 디스플레이들을 그렇죠. 이리저리 조합해서 네. 그 자체에서 예술성을 추구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과 기술의 뭐 조합이다라고 네.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크게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첫째는 당연히 이 명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둘째는 이게 명화 원작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미디어 아트화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미디어 아트로 이 그림을 미디어화해서 본다는 것이 어떤 뭐냐?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좀 같이 네. 해보고자 합니다. 들어보죠. 네. 그 전에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전에 두 분의 네. 이 명화 상식을 제가 좀 나 갑자기 네, 좋습니다. 네. 테스트하기 네, 위해서 2%만 이기면 돼. 네, 퀴즈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예. 자, 첫 번째 퀴즈부터 난이도 합니다. 이 작품이 있는 미술관은 어디일까요? 저는 하나, 둘, 셋. 정답은 안 대표가 하십시오. 네, 루브르 저는 양보했다. 가봤습니다. 저기 루브르에. 예. 루브르. 예. 이건 너무 쉬웠죠. 네, 너무 쉬웠습니다. 그쵸. 예, 제가 이제 두 분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좀 쉬운 네. 문제로 한 거고 네.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볼게요. 네. 두 번째입니다. 왠지. 다음 여기서. 중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은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외쳐주셔야 됩니다. 원래 그림체로는 2번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다른 거 찍어. 3번. 3번. 안 대표님은요? 저는 2번인 것 같습니다. 2번. 2번. 아닙니까? 1번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모르면 3번. 역시 이 3번. 프로님이 소양이 좀 있으시네요. 정말 참 숨길 수 없는 이 소양 네. 참 걱정입니다. 숨기느라고 숨겼는데. 3번은 라파엘로의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를 좀 더 높여볼게요. 예. 다음 중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은 자, 1번으로 유도하는 것 같죠? 이제 1번으로 유도한 것 같아요. 1번은 확실히 저거는 실제 사건을 연상한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2번을 찍어보겠습니다. 2번. 2번. 저거는 상상한 거다. 네. 저는 4번을 찍겠습니다. 4번을. 예. 그러면 2번, 4번으로 한번. 네. 정답은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정답은 이거였습니다. 예. 정답은 이제 4번인데요. 이 프랑스 작가 장 앙투안 바토의 게르생의 간판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게르생은 바토의 작품이 실제로 거래되던 갤러리였는데 이 작품을 자세히 보면은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 화면의 왼편에 보면 한 남성이 누군가의 초상화를 박스에 담고 있잖아요. 예. 이 초상화가 바로 태양왕, 루이 14세의 초상입니다. 루이 14세가 1715년도에 서거를 하고 난 뒤에 이 프랑스 사회에서 루이 14세의 흔적이 빠르게 지워지고 있는 그거 당시의 상징적으로 어떤 그냥 사회상을 보여준 거구나. 상상해서 보여준 거구나. 맞습니다. 일반인이 주인공인 네, 그렇죠. 그런 그림. 나머지 세 작품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첫 번째 작품은 이 피카소의 게르니카라고 해서 이 스페인 내전 당시에 독일 맞아요. 군대가 게르니카라는 마을을 무차별 폭격했던 실제 사건이고 2번 그림 같은 경우는 러시아 역사상 가장 이제 포악한 폭군으로 공포 정치를 펼쳤던 이반 4세와 그의 아들을 그린 건데 이 폭군이 나중에 이제 임신한 며느리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정숙하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지팡이로 며느리를 때리게 되고 그거를 항의하러 온 자신의 아들을 마저 지팡이로
때려서 죽인 거예요? 네, 죽인 그런 실제 사건을 그린 역사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저건 너무 감정이 없는 문제입니다. 저렇게 진짜처럼 된 거는 오답일 줄 알았는데. 네. 네. 예. 마지막 이제 만회할 질문이 있습니다. 네, 퀴즈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작품의 작가와 국적이 다른 작가의 작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위에? 네. 위에 저거 그건데.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거. 국적이 진짜 한국형 문제다. 국적이 다른 작가? 정말 어렵다 이거는. 저도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전에 국사 시간에 네. 몇 년도 뭐 이런 거. 다음 그림에 나타난 비석이 만들어지던 시점에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올 수 없는 단차는 그렇죠. 네. 몇 번 좀 저거는 진짜 3번은 답이 아닌 것 같아. 3번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3번은 같은 국적인 것 같아. 몬드리안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무슨 네덜란드 이쪽 아닙니까 혹시? 그런 쪽이다. 그래서 저 그 소녀 귀걸이한 소녀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녀인가? 네. 그 저 소녀가 같은 국적 모른다고 생각하고 1, 2, 3, 4번 중에 약간 국적이 다른 것 같은 것만 하나 고르면 되잖아요. 한 번만 골라 한번 보여주세요. 2%가 찍는 걸 잘해요 원래. 한번 찍어보세요. 정답은 하나 둘 셋. 1, 2, 3, 4 중에 나도 2번이냐 4번이냐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야, 1번, 2번은 너무 국적이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느낌상? 4번? 그럼 내가 3번 찍어드릴게요. 아니 3번은 아니라니까. 3번. 저는 4번을 해보겠습니다. 4번? 네. 이프로님은? 저는 3번 찍을게요. 3번. 네. 3번이 혹시 정답인가? 마지막 문제를 그래도 맞추셨습니다. 네. 4번. 네. 기쁘다 기뻐. 1, 2, 3번은 모두 다 네덜란드 작가인 것이고 4번은 카라바조 이탈리아 작가였습니다. 자, 이렇게 명화상식 퀴즈를 맞춰봤는데요. 어려워요. 그래도 두 분의 상식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네. 평소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이렇게 퀴즈를 좀 맞춰보고요. 이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전시는 이게 몰입형 체험 전시예요. 지금 워커힐 빛의 시어터라는 곳에서 베르메르부터 방 고흐까지라고 해서 네덜란드 거장들의 작품을 미디어화한 그런 전시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제 미디어 아트 다 한 번은 보신 적이 있을까요? 한 번은 가본 적은 있어요. 네. 어디? 제주도? 제주도. 어떠셨어요? 빛의 동굴. 근데 저는 솔직히 약간 화려하고 그런 거 하는데 실제로 그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실제로 보는 것보다는 좀 덜한 느낌이더라고요. 좀 화려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래요? 네. 저는 그럴 수 있죠. 실제로 그린 그림을 보는 것보다는 저는 약간 좀 감흥이 덜했다. 사실 그림 보러 간다기보다는 그 그림을 활용한 다른 퍼포먼스를 보는 느낌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퍼포먼스죠. 그런 거를 보는 재미가 있는 게 또 이제 미디어 아트 전인 것 같아요. 이 전시도 역시 좀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 빛의 시어터라는 공간이 한 1,500평 정도이고 최대 층고가 한 21m 정도예요. 그래서 이 넓은 공간에 그림이 이제 투사가 되고 움직이고 뭐 음악과 함께 재생이 됐을 때는 확실히 사람마다 호불호는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벽에 걸린 그림을 봤을 때와는 또 다른 어떤 감각이 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생동감이 있게 전시를 좀 봤었는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죽은 그림도 좀 살린다. 약간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이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 전시가 네덜란드 거장들의 작품들 중에서도 특히 17세기 네덜란드 작품을 조명하고 있거든요. 17세기 네덜란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황금시대라고 불리었던 네덜란드가 패권국이었던 그런 시기를 조명을 하고 있는데 이때 네덜란드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뭐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해상무역을 통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의 화가들도 이런 어떤 해전의 장면이랄지 해양의 풍경들을 많이 그렸어요. 이런 것도 지금 보시는 그림들이 전부 다 미디어 아트화해서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는 그림들인데 근데 이런 그림들은 사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지금 우리의 감성으로 보면 별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영상화해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오히려 저 그림의 감성을 더
이런 느낌이구나. 공간이 이제 채워지게 되는 거죠. 네. 다양한 그림들이. 그렇죠. 다양한 그림들, 약간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현장을 약간 재구성한 느낌이네요. 네. 보다 뭔가 생생한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인데. 네. 느낌이 다르네 정말. 느낌이 다르네. 예를 들면 다양한 화가들의 농부를 그린 그림만 딱 모아놓으면 또 이제 느낌이 좀 다르겠네요 정말. 그렇죠. 실감나는 들판들이 더. 그림 하나를 한번 다른 것들을 한번 또 봐볼게요. 예. 라엘 라이스라고 해서 꽃정물을 이 시기에 많이 그렸던 대표적인 꽃정물 화가예요. 꽃정물. 네. 예. 근데 이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만 보면은 지금 우리의 어떤 느낌으로는 굉장히 이제 특별할 것 없는 이제 평범한 그림. 저는 진짜 정물화는 네. 진짜 감흥을 잘 모르겠어요. 꽃 그리고 막 이렇게 꽃병만 계속 그려놓잖아요. 맞아요. 예. 왜 저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 네덜란드 화가들의 이제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정물화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해상 무역을 통해서 진귀한 물건들이 아시아를 통해서 많이 이제 수입이 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런 진귀한 물건들 혹은 뭐 열대 과일들 네덜란드 땅에서 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떤 과시의 의미로 이제 정물화로 그리게 되죠. 꽃정물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인데 이거를 역시 미디어 아트화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이제 화려하고 다채롭고 아까 이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퍼포먼스의 느낌이 좀 나는 거죠. 저 꽃이 피는 동영상은 따로 만들어낸 거예요? 저 어떻게 만든 거예요? AI 같은 걸로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누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거는 일단 이제 프랑스에 있는 회사와 협약을 해서 우리나라 회사가 계약을 맺어서 가지고 들어와서 빛의 시어터라는 공간에 맞춰서 다시 재제작을 하는 과정을 좀 거치게 돼요. 누가 만든 사람은 외국에 있고. 그렇죠. 네. 저것도 약간 기술이 필요할 것 같긴 하네. 마치 그렇죠. 영화 특수효과 제작하듯이. 네. 기술이 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런 전시인 것이고 지금 이 전시에서는 우리가 그 많이 알고 있는 거장들의 작품을 좀 만날 수가 있는데 미디어 아트화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렘브란트입니다. 네. 이번 전시에서는 약 7점의 렘브란트의 작품들을 영상화했는데요. 특히 이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비롯한 초상화를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초상화는 렘브란트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거든요. 그 렘브란트 자체가 화가로서 명성을 얻게 된 계기도 초상 작업이었고요. 와, 멋있네. 그거를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좀 새롭군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런 렘브란트의 이 초상화가 왜 그렇게 특별했냐라고 한다면 렘브란트는 굉장히 인물들의 표정을 살리는 데 탁월했던 작가였습니다. 네. 실제로 이 젊은 시절에 이 렘브란트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모델로 삼아서 많은 습작들을 남기게 돼요. 자화상을? 그렇죠. 네. 렘브란트는 평생 죽기 직전까지 자화상을 굉장히 많이 그렸던 화가인데 젊은 시절의 자화상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정을 연습하는 스스로의 훈련 느낌의 이 자화상들을 좀 많이 남기게 되는데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자화상이라는 장르 자체는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주문을 받아서 화가가 그린 게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그냥 자발적으로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고 싶냐 이런 욕망이 투영된 것이기도 하고 실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장르이기도 한 거죠. 셀카? 그쵸. 셀카. 셀카하면서 찡긋하는 그런 느낌이네. 네. 그래서 이 한 작가의 자화상을 놓고 이때 이 작가가 이 자화상을 왜 그렸을까? 왜 이렇게 그렸을까? 뭐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다면적으로 보는 게 그 작가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되기도 하거든요. 성공한 작가들을 보면요, 보통 젊은 시절의 자화상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좀 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렘브란트도 자화상을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 그림을 남겨야 돼. 자기 자화상 그릴 때가 그 화가의 전성기였을 가능성이 높다.
자화상 이제 쭉 그리는데 전성기 때의 자화상을 보면은 어떤 자기 자신을 귀족의 모습으로 묘사한달지 굉장히 성공적으로 뭐 부를 과시한달지 이런 모습으로 그리는 거죠. 렘브란트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보고 계신 자화상이 렘브란트가 가장 잘 나갔을 때의 자화상이에요. 이 아내 사스키아와 함께 있는 자화상에서는 이렇게 선술집에서 흥청망청 아내를 무릎에 앉히고 술을 마시고 있는 그런 화가의 모습을 그렸고 이 40년도에 그려졌던 이 자화상을 렘브란트가 가장 그 비싼 작가로 상한가를 쳤을 때거든요. 쳤대. 네. 그때는 이렇게 모피 깃을 그 세운 굉장히 부유한 모습,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으로 자신을 그리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렘브란트는 결혼을 굉장히 잘했어요. 왜요? 네. 부잣집 딸과 했는데 이 아내 사스키아가 결혼 집참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 돈으로 렘브란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치를 시작합니다. 사치를 시작한다고요? 사치를, 네. 물론 결혼 전에도 렘브란트는 충분히 성공한 화가였거든요. 근데 이제 혈통이 고귀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아내 사스키아가 그런 면을 좀 보완을 해준 거죠. 귀족이랑 결혼해서 그렇죠? 돈 많은 귀족이랑. 네. 그래서 아내 사스키아를 통해서 인맥들을 좀 넓히기도 하고 현금이 갑자기 목돈이 들어오면서 뭐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노른자 땅에 저 리본이 달린 건물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저런 건물을 통째로 매입을 해서 자신의 작업실이자 뭐 사람들을 건물주가 가르치는, 되네. 건물주. 그쵸. 네. 한순간에 하루 아침에 이제 건물주가 되게 되는 거죠. 아직도 이제 남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말년이에요. 렘브란트는 삶의 성패가 굉장히 다단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차라리 초년이 조금 힘들고 말년이 잘 풀렸으면 좋았을 텐데 바뀌었어요? 정확히 반대로 갑니다. 네. 말년이 우울했어요? 네. 저렇게 유명한 화가인데? 네. 초년은 아주 잘 나갔고요. 예. 뭐 중년까지도 작가로서는 그래도 잘 풀렸었는데 네. 아내 사스키아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줄줄이 먼저 죽게 되고 아내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개인적인 어떤 불행들이 좀 겹치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림 주문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그림 주문이 줄어드는데 씀씀이를 줄이지는 못해요. 어렵지 그게. 네. 그게 어렵지. 그래서 결국은 파산을 신청하게 되고 이 렘브란트의 나이 50에 파산 신청을 했던 그런 법정 기록이 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나이네 딱. 네. 우리 나이가 네. 아직 아니지. 응? 60이라잖아. 쉰이에요? 네. 쉰은 50이란 뜻이거든요. 앞으로는 지금 집중을 좀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림에 빠져 있어서 그림이에요. 네. 쉬네. 네, 정확히 쉬네. 네. 왜요? 암스테르담에서 건물을 샀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건물에 오르지 않았을까? 근데 왜 어떻게 파산할 수 있죠?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아니 왜 파산을 못하죠? 부동산은 불패거든요. 여기서 부동산 드립을 하는구나. 와. 부동산을 저당 잡히고 계속해서 빚을 내서 뭔가를 사들이지 않았을까요? 대출. 네. 그렇겠네. 부동산을 저당 잡히고 받은 대출로는 또 부동산을 샀어야지. 아, 참. 술 먹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고난들이 좀 겹치게 되는 거고 말년의 자화상 중에 이런 자화상이 있어요. 제욱시스라는 옛날에 고대 그리스의 화가인데 그 고대 그리스 제욱시스로 분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화상으로 이제 그리게 돼요. 네. 이 제욱시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일단 그림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 사람의 얽힌 일화 중에 하나가 뭐 포도를 그려놨더니 이제 새가 진짜 포도인 줄 알고 왔더라. 와서 뭐 쪼았다. 이런 일화가 있고 또 하나의 일화는 죽음과 관련된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웃다가 자기 그림을 보면서 웃다가 죽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저 화가가? 네, 노파 하나가 와서 이 제욱시스에게 자기 자신을 그려달라라고 했대요. 근데 이때 어떻게 그려달라라고 했냐면 아프로디테처럼, 그러니까 여신처럼 자기를 그려달라라고 노파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욱시스가 뛰어난 그림 실력을 발휘해서 얼굴은 노파이되 몸은
아프로디테의 몸으로 그린 거죠. 예. 근데 다 완성을 하고 나니까 이 그림 자체가 자기가 봐도 너무 웃기고 너무 실감나고 해서 그 그림을 보다가 웃다가 죽었다라는 제욱시스가?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이 일화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라기보다는 제욱시스의 어떤 성격이나 뭐 실력을 보여주는 그런 일화로 받아들이는 게 더 적합해 보이는데 제욱시스는 실존 인물이었어요? 실존 인물이죠. 그 인물 자체는 실존 인물인 것이고 뛰어나게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런 화가였나 네. 우리로 치면 솔거 같은 그쵸. 그 솔고도 그런 일화가 내려오는. 있잖아요. 네. 소나무를 맞습니다. 그렸더니 뭐 학이 내려와서 안 네. 된다는. 그 비슷한 일화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왜 그러면 그 제욱시스로 하필 자기 자신을 표현했을까? 말년의 자화상을. 본인도 그렇게 잘 그린다. 나르시시즘이지 뭐. 나르시시즘. 나도 이렇게 잘 그려. 네. 그렇죠. 나도 그리면 새가 앉을 수 있는데.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어떤 본인의 뛰어난 실력을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제욱시스의 죽음에 얽힌 이런 일화가 굉장히 좀 허무하고 더덥지 않나요? 네. 네. 좀 우스꽝스럽기도 우스꽝스럽고. 해요. 예. 네. 그런 어떤 말년의 렘브란트도 인생의 덧없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죠. 렘브란트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림들 많이 남겼는데 아까 그 진주기 거리 거기도 렘브란트 맞죠? 그거는 아닌가요? 페르메이르라는 또 다른 네덜란드 거장. 또 다른 데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나 맞췄으면 됐잖아요. 뭐 자꾸 만회하려고 그래. 죄송합니다. 상식이 짧아가지고. 네. 뒤에 또 이제 자세히 또 네. 페르메이르의 작품이 나옵니다. 근데 렘브란트가 정말 뛰어난 화가였던 것은 맞아요. 이 그림도 렘브란트의 젊은 시절의 그림인데 지금 책을 읽고 있는 노인을 그린 거거든요. 야, 진짜 그림 진짜 기가 막히다 근데 이거. 손을 한번 봐보세요. 와. 손의 주름. 네. 시간에 덮개가 앉은 이런 어떤 자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데 정말 탁월했던 작가가 바로 렘브란트라고 할 수가 대단하다. 있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보면 감동이 참 더 하거든요. 예. 근데 렘브란트의 뭐니 해도 역작으로 꼽는 것은 바로 이 작품이에요. 1942년도에 발표했던 더 나이더치라는 야간 순찰이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지금 그 네덜란드 시민 민병대의 집단 초상화를 그린 겁니다. 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민병대의 대장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의뢰로 이 집단 초상화를 그리게 되거든요. 네. 이 집단 초상화라는 것도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를 지탱하는 다양한 사람들, 이런 구성원들을 그린 집단 초상화가 네덜란드에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 유럽 초상화의 주인공들이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존귀한 신분의 사람들이었다면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초상화의 주인공이 서민들, 일반 시민들이 실제 얼굴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실존 인물들을 가지고 맞습니다. 그린 모양이네. 네. 그러니까 원래 혈통이 고귀했던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하게 태어났지만 노력을 통해서 뭐 신분 상승을 이루거나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초상화의 주인공이 되게 되고 결국은 이런 집단 초상화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사회를 움직이는 것,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이런 시민들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네덜란드를 제외한 여타 유럽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초상화의 주인공들이 뭐 왕족이나 귀족이었음을 감안해 본다면 이런 집단 초상화는 네덜란드 미술의 혁신이자 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명성을 얻었던 것도 결국은 이 집단 초상화 덕분이거든요. 저런 걸로 유명해졌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런 걸 그 당시에는 잘 안 그렸었던 모양이네요. 네, 많이들 그리지 않았고 특히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통용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미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약간 대상의 서민화. 그렇죠. 네. 네덜란드 다른 화가들은 그렸던 다른 화가들도 그렸습니다. 네, 즐겨 그렸죠. 네. 네덜란드는 뭔가 이렇게 앞서가는 서민적인 분위기가 있었구나. 서민적인 분위기.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네덜란드는 하는 그런 것들이 많죠. 딴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마약의 합법화, 내지는 뭐 안락사, 그런 내지는 뭐 안락사는 암스테르담 가면 뭐 정말 다양한 성인들의 문화. 성인들의 문화. 아니 염주, 십자가 이런 성인 말고 그러니까 성인. 어덜트 문화. 그렇지. 그거 좀 독특하다. I love Holland.
네, 계속 이어가시죠. 네. 예. 이 프랑스 바닌코크가 이끄는 이 민병대는 말 그대로 시민 경비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근데 이 시민 경비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좀 지위가 있고 네, 그랬던 시민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무기나 이런 것들을 자비로 샀어야 됐던 예. 네, 이런 역할을 했었고 이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에 있어서는 이 민병대가 실제로 참전을 하고 어느 정도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황금시대에 접어들고 안정기에 접어드니까 이 민병대가 주로 했던 거는 물론 도시를 치안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지만 그런 것보다도 문화 행사를 뭔가 기획한달지 이런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민병대는 네.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문화적인 행사를 주관하면서 이런 역할을 했던 거고 민병 대원들의 초상화는 그래서 매우 인기 있는 주제였어요. 네. 뭔가 느낌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 당시에도. 느낌 좋은. 민병대가 느낌 좋은은 뭐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집단들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혹은 느낌이 나쁜 집단들도 있잖아요. 편안한 분위기. 저는 예를 들면 이거 아주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네. 고대 동창회, ROTC, 뭐 해병전회,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편안한 느낌이 아니야. 나 그런 느낌 별로 안 좋아. 네. 근데 여기 민병대는 편안한 분위기로 느껴졌나 보다. 그러나 이제 이미지가 좋았던 모양이죠. 뭐 예를 들면 뭐 나름의 어떤 사회적 역할을 좀. 녹색 어머니회, 전 그런 건 좋아합니다. 녹색. 그런 느낌 아니었겠어요? 예. 봉사단체 얘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기는 했었고, 근데 렘브란트의 이 야간 순찰이 그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지금 모든 인물을 활동 중인 모습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그림 좀 볼까요? 네네. 예. 정적이고 뭐 줄지어 배열한 형태로 인물들을 묘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인물들이요 제각각 뭔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각자 볼 일들이 있네 지금. 그렇죠. 또 중요한 인물들을 뭐 빗속에 배치하고 덜 중요한 인물들은 뭐 그늘에 두고 이런 명암 대비를 그 렘브란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관례적인 방식은 아니었거든요. 보통은 아무리 집단 초상화라고 해도 이 집단 초상화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한테 각출을 해서 돈을 각출을 해서 제작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내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 인물을 그리고 그렇죠. 내가 모델로 들어갔으면 나도 돈을 내고 그렇죠. 근데 그림은 한 장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이제 누군가 개인이 소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 걸리는 거거든요. 공공장소에. 그래서 각출을 해서 돈을 고대 동창회. 동창회 사무소에 이제 걸리는 거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밝은 빛을 하이라이트를 받게 그리고 거긴 돈 많이 낸 사람이지. 제 말씀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몇 달러 이상 네덜란드가 길더였겠지. 몇 길더 이상 낸 사람은 밝은데. 주로 이제 센터에 세우고 밝게 좀 덜 낸 낸 사람은 좀 그린을 주고 뭐 약간 가리고. 야 정말 자본주의적이네. 그랬을 겁니다. 제일 공평하죠 이게. 네.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조합원들이 그 돈을 공평하게 냈어요. 그러면 사실 이 렘브란트의 초상화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거거든요. 그렇죠. 누구는 빛나고 누구는 빛을 받고 누구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렘브란트한테 따로 가서 또 이렇게 촌지도 드리고 했어야지. 그렇지. 소고기도 좀 하나 갖다 주고 그렇게 했었어야지. 세상이 쉬운 게 아닌데. 나 지금 앞에다 세워주시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차별을 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렘브란트는 작가적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실험을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렘브란트가 그렸던 집단 초상화를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대비가. 그래도 이제 공평하게 뭔가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이 초상화는 좀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작가로서 정점에 올랐던 렘브란트가 그런 어떤 실험적인 요소를 좀 도입했던 그런 초상화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초상화는 어쨌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네덜란드 국립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그곳을 대표하는 소장작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초상화가 완성이 되고 나서 뭐 어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초상화 때문에 렘브란트가 몰락의 길을 걸었다. 왜요?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왜 문제인가요? 왜냐하면 그 의뢰인들을 100% 만족시켰던 초상화는 아니거든요.
그렇겠지. 그렇죠. 그 왜 네 맘대로 그리냐, 돈 받아놓고 그런 컴플레인을 받았겠네. 네, 그런 컴플레인이 어느 정도 있었던 그런 초상화입니다. 근데 뭐 렘브란트가 작품을 수정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대로 이제 납품이 되게 되는 네, 그런 초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초상화에서도 역시 렘브란트의 그 뛰어난 실력이 잘 드러나는 게 이런 명암 대비이죠. 이야, 저 그림자 그려놓은 거 봐라. 네, 와. 이 그림자가 잘 드러나요. 대장의 어떤 네. 손짓과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옷에 떨어지는 이 그림자. 이야, 진짜 기가 막히네. 렘브란트는 이런 명암 대비가 굉장히 뛰어났던 작가인데 예. 이런 명암 대비는 결국 기원을 찾자면 이 명화 작가 중에 한 명인 우리 아까 퀴즈에서도 등장했던 카라바조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카라바조는 테너브리즘이라고 해서 명암 대비를 정말 잘 활용하고 거의 최초로 도입을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작가의 작품을 보면은 좀 연극적이라는 생각 안 그런 드세요? 느낌이네요. 네. 연극 무대에 올라가 있는 네. 거죠. 어디서 조명을 탁 받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근데 느낌이네요. 어디서 빛이 들어오고 있는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네요. 뒷 배경이 다 삭제가 됐죠. 그래서 어디인지 장소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네, 다만 마치 핀 조명이 떨어지듯이 어떤 인물들을 탁 비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인물들의 어떤 감정 상태 이런 것들에 우리가 더 주목을 하게 만들죠. 뒷배경이나 이런 자잘한 현실의 디테일들이 좀 사라지게 되면서 조금 전에는 십자가에 매달렸던 예수님 그림이에요. 네, 이제 내려오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매장. 내려오고 있는 네, 그런 장면인 것이고 이거는 예수의 체포를 그린 장면입니다. 유다가 밀고를 하고 예수의 체포 이런 것도 이것도 역시 약간 그러네.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뒤에 배경이 시커먼. 네. 그 카라바조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던 게 렘브란트인데 예. 이 카라바조는 여러 면에서 사실 렘브란트랑 좀 비교할 만해요. 렘브란트보다는 좀 더 선배 세대이지만 기법적인 면에서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패가 다단했던 인생 스토리적인 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카라바조도 역시 자화상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서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자화상입니다. 마지막 자화상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자화상이에요? 네. 머리 잘린 사람이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자기예요? 자화상이에요? 아니면 골리앗이 자기예요? 둘 다 자신의 얼굴입니다. 이중초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 지금 이 골리앗의 얼굴에는 지금 자신의 모습, 이 그림이 그려졌을 당시의 자신의 모습을 그렸고 예. 다윗은 젊은 시절의 자기의 얼굴이에요. 왜 이렇게 그렸냐? 예. 카라바조는 뛰어난 화가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 경찰서 기록이 가장 많은 화가이기도 했었고 불려갔던 기록 뭘로 사고 쳤을까요? 성격이 굉장히 성마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크고 작은 다툼들을 많이 벌였었고 그런 경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남의 재산을 손괴 이런 것들로 경찰 기록도 있고 욱하는 성격이 좀 심했었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이구야. 네, 아주 사소한 다툼으로 그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인기 작가에서 졸지에 사형 집행을 받고 로마를 떠나서 도주하게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세상에. 네. 방금 보신 이 그림은 도망자의 신세일 때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이야. 네. 이 그림인데요. 그래서 젊은 시절의 자기가 지금의 자기 자신을 처단하는 자기 징벌의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카라바조가 로마를 떠나서 막 도주를 하고 있는데 다시 너무나 로마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근데 로마에서는 이미 카라바조의 사형 집행이 떨어졌었고 카라바조는 발견하는 즉시 사살해도 된다라고까지 교황청이 그 사형 집행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추기경에게 권력자였던 추기경에게 이 그림을 그려서 보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반성의 의미를 사실은 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를 쳤으면 다윗의 표정이 저 표정이 아닐 텐데. 네. 그냥 한 번만 더 볼까요? 야. 지금의 얼굴은 뭔가 약간 참여하고 있는 얼굴 같고. 저건 되게 안타까운 표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그 자화상 초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 골리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표정 때문이거든요. 그냥 어떤 승리자의 표정이 아니고 골리앗에 대한 연민과 짠함이 있네. 짠함. 후회와 회한과 모든 것이 뒤섞인 표정. 예. 반성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고. 반성화. 너 이놈 자식아. 아이고 이놈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제 간단치 않은 그런 초상화입니다. 예. 이 카라바조의 영향을 많이 받은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또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네. 이 전시에서는 또 다른 작가 말씀하셨던 이 페르메르의 작품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우리에게는 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로 잘 알려져 있죠. 네. 오. 네, 이게 이제 전시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고 이 작품은 굉장히 낯이 익죠. 그 북유럽의 모나리자라고도 불리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유명해요? 이 그림 정말 많이 보긴 한 것 같은데 이 그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유명할까?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명화 앞에서 사실 우리가 던질 수 있는 혹은 던져야 하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유용한 질문이 이 그림이 대체 왜 유명할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질문이었는데요. 지금 이 페르메르의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림 자체로서도 뭐 훌륭해서 이 명화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림 외적인 조건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그림은 알려진 바가 많이 없다.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왜 그렸는지 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인 거예요. 네. 심지어 페르메르 이 작가 자체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네. 뭐 40살이 조금 넘어서까지 이 사람이 살게 되는데 뭐 어떤 이제 사람이었고 뭐 이제 개인적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고요. 이 그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주문으로 누구를 그린 것인지 이런 게 뭐 없다. 몰라요. 네, 몰라요. 그럼 네. 매우 유명한 사람 화가도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사실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던 화가였던 것은 맞아요. 네. 그런데 그게 뭔가 부와 명예를 보장할 만큼의 성공은 아니었고 뭐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넉넉지 못했던 형편으로 살았던 것은 맞거든요. 이 사람이. 특히나 죽고 나서도 거의 2세기 동안은 그 거의 잊힌 상태로 있어요. 네. 그러다가 19세기가 되어서야 다시 재조명이 되는 그런 작가인데 일단 이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볼 때는 우리가 크게 좀 그 이 소녀의 복장에 한번 집중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복장을 보면요. 파란색 터번을 불렀잖아요. 이 파란색 터번은 지금 울트라마린이라는 안료로 그려진 거거든요. 그 물감이. 네. 울트라마린은 당시에 너무너무 귀했던 그 재료였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만 나는 청금성에서 추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였기 때문에 너무 값이 비싸서 사실은 울트라마린을 사용해서 그렸던 존재들은 뭐 저거구나. 성모님이랄지 어쨌든 존귀한 존재들을 그렸던 거죠. 누가 비싼 돈을 내는 사람한테 그려주는 만한. 네, 존재 자체가 존귀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울트라마린을 쓸 수 있었고 화가들 자체도 이 재료 자체가 너무나 이제 귀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었던 그런 그 재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저런 파란색은 꼭 필요할 때만 조금 쓰는. 맞습니다. 조색을 내려면 저게 있어야 되나 보죠. 저 청금석에서 추출을 한 안료로만 만들 수가 있는 갈아서 거죠. 쓰던 거 했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페르메이르는 많이 썼네. 평범한 존재에다가 이 울트라마린을 아낌없이 쓰는 그런 좀 특이한 그림을 그리는 플렉스죠, 거예요. 플렉스. 대표님, 플렉스. 그러네. 저기도 그러네. 나 그냥 할 수 있어. 네. 이런. 이거는 그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소장된 편지를 읽는 여인이라는 작품인데 같은 화가의 작품이에요? 같은 화가의 작품입니다. 여기도 그 광석 썼습니까? 비싼 거, 비싼 물감? 네. 여성의 드레스부터 뭐 배경이 되는 지금 그림자까지도 울트라마린이 가득하고요. 진짜 이건 플렉스네. 또 다른 작품도 봐볼게요. 우유 따르는 여인. 이것도 유명한 그림이었는데. 네, 유명한 그림이에요. 역시 페르메르의 작품인데 여인의 앞치마, 그러니까 좀 가정일을 하는 좀 하녀로도 보이는 이런 여인의 앞치마나 식탁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울트라마린.
당시에 저게 그냥 공짜로 많이 생긴 게 아닐까요? 그냥 대표님? 아닙니다. 공짜로 많이 비쌌고. 생겨서 네 그냥 여기 이 그림 저 그림에 써보자. 제 친구 중에도 아프가니스탄 친구가 있는데 한국에 잠깐 왔었는데 한국에서 알게 된 어떤 미대 교수님이 Are you from Afghanistan? 그러면서 이것 좀 너네 고국에 가면 사다 달라. 내가 돈 줄게. 그래서 종종 주문 오고 종종 하는 게 저거요? 파란색 저 돌. 저 돌로만 해야 저런 묘한 파란색이 나오는 그때 모양이구나. 당시는 그랬죠. 근데 나중에 요즘도 사다 쓴다고 그러던데. 요즘도요? 네, 요즘도 저거 미대 교수님이 저거 사게 해달라고 한다고. 아프가니스탄 블루인가 저게 일종의. 나중엔 뭐 이제 합성 안료가 나오면서 이제 값이 좀 더 싸지기도 하고 울트라마린의 대체제가 나오면서 그때와 같은 위상은 아니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이렇게 이 페르메이르가 평범한 사람들을 그릴 때 이렇게 비싼 안료를 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존귀한 존재에게나 썼던 이런 재료를 하녀나 평범한 사람들에게 사용함으로써 평범한 일상,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페르메이르의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역시 17세기 네덜란드 그림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민, 민중 약간 이런 느낌이 있네요. 대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림의 주제가 신화도 종교도 뭐 귀족도 아니고 그냥 우리 자신, 평범한 사람들, 인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야,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림이 좀 달리 보이네. 진짜 그런 느낌을 그렸을까? 플렉스일 수도 있어. 그냥 성모 마리아를 그리나 그냥 가정부를 그리나 어차피 시간도 비슷하게 걸리는 거. 뭐 인물감 쓰지 뭐. 아니 그래도 그 해서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우유 따르는 하녀. 네, 맞습니다. 그 그림 되게 그것도 많이 보던 그림인데. 듣고 보니 저런 파란색을 그림에서 자주 보기는 어려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평범함의 비범함 같은 그 약간 그런 면에서 좀 감동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이 시기의 어떤 굳이 화가들. 감동적인 측면을 굳이 찾으려 하니. 뭐 레이스 뜨는 여인도 이번 전시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미디어 아트화한 작품인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레이스 뜨는 게 이런 일상적인 노동, 뭐 취미, 여가의 활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 그림 이것 자체가 그림의 주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페르메이르의 그림에서는 주제 자체가 아주 또 파란색 썼네. 아하. 저것도 파란색이네요. 비싼 파란. 네. 저런 식으로 현장에서는 그 미디어 아트로서 구현이 되어 있다. 이런 어떤 크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네, 등장을 하게 됩니다. 쨍한 파란색이네 진짜. 이게 디지털로 보니까는 더 이제 쨍한 것들이 아무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페르메이르를 넘어가면은 뭐 황금 시대의 네덜란드 작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네덜란드 거장 중에 한 명인 고흐의 작품을 이런 식으로 또 미디어화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네. 그렇게 해놓으니까 멋있네요. 네. 지금 이 빛의 시어터라는 공간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빛의 채석장이라는 공간을 모델링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컬처 스페이스라는 이건 프랑스 회사인데 이 회사가 프로방스 지역에 버려진 채석장을 개조를 해서 빛의 채석장이라는 역시 몰입형 전시 공간을 만들게 돼요. 폐쇄 더 이상 돌 안 캐는 채석장 안에 그쵸? 네. 실제로 그럼 돌 캐다 남은 이런 벽들에다 그대로 투사를 하는 거죠. 스크린 삼아서. 네. 그러니까 이 채석장은 이미 1935년도에 문을 닫았었고 채석장이 이제 문을 닫으니까 인구가 15,000명까지도 급감을 했대요. 근데 이게 2012년도에 그 빛의 시리즈 공간으로 탄생을 하게 되고 2016년 기준으로는 한 해 동안 60만 명이 다녀가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아트 스팟, 아트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우리나라의 그 회사 티모넷이라는 회사에서 보고 요게 이거 괜찮겠네. 요즘 시대의 어떤 미술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들여온 게 지금 이프로님과 안 대표님이 다녀오셨다는 제주에 있는 빛의 벙커입니다. 근데 이 빛의 시리즈 공간의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은 그냥 공간에 이거를 만든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는 유휴 공간에 이거를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것은 빛의 벙커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통신시설이었던 벙커를 지금 개조해서 만든 게 빛의 벙커인 것이고
워커힐도 역시 나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 워커힐 호텔 안에 지은 퍼시픽홀이라고 해서 1963년도에 워커힐 호텔이 문을 열게 되고 그 안에 퍼시픽홀이라는 최신식의 어떤 무대 장치를 갖춘 무대 공간, 공연장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이때 박정희 정권에서 사실은 외화벌이를 할 목적으로 관광객들 그쪽으로 보냈죠. 주한미군들이 이제 휴가철이 되면 일본으로 나가거나 이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한국에서 달러를 쓰게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퍼시픽홀이에요. 그래서 뭐 브로드웨이 쇼나 뭐 이런 영국의 피카딜리 쇼나 이런 것들을 들여와서 막 하기도 하고 당시로서는 좀 파격적인 쇼를 좀 선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별 수 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2000년도가 되니까 이 공간이 쇠퇴를 하게 돼요. 이런 쇼를 이제 누구도 좀 안 보게 되니까. 그래서 한동안 쇠퇴기를 맞다가 2022년도에는 이제 이 빛의 시리즈 공간으로 다시 좀 재탄생을 하게 된 공간이 바로 지금의 빛의 시어터입니다. 공간이 좀 큰가 봐요. 천장고도 높고. 커요. 한 21m의 천고이고 전체 평수는 한 1,500평 정도. 미술을 이렇게 빛으로 쏜다는 게 어떤 걸 크게 만들어 놓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아니면 그림으로 둘러싸였다는 느낌이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360도로 둘러싸였다는 게 더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의 미디어 아트가 그럼 어떤 감각을 좀 주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좀 뭐 영화랑 비슷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영화랑은 또 다른 게 어쨌든 영화도 나와 거리를 두고 그렇죠. 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잖아요. 근데 이 미디어 아트 공간, 저 정확히는 몰입형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지. 바닥도 그렇고 360도로 둘러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미디어 아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디어 아트라기보다는 몰입형 체험 공간이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적합해요. 체험이 중요하군요. 체험. 그렇죠. 사실 동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어두우니까 뭔가 잘 볼 수 있겠죠. 그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스크린에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빛을 쏘는 거겠죠? 프로젝터로 쏘는 거죠. 프로젝터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게 되고 역시 이 그림에 맞춰서 또 이제 음악을 선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시청각적인 그런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호강 하러 가는 거네. 눈호강하러 가는 거네. 그것도 그림으로, 명화로. 제주도에서도 그러고 보니까 막 이렇게 파도 치고 하는 거 이렇게 고래가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게 되게 그럴듯했던 것 같긴 하던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세대를 불문하고 좀 뭐 좋아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하는 회사가 티모넷이라고 서울시 그 교통카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하고 그런 회사예요. 맞습니다. 티머니의 사내변 티머니 벤처였다고 티머니 사내벤처. 좀 독특한 이력. 저도 이번에 처음 좀 알게 됐는데. 이 회사가 왜 이거 하냐면 왜? 제가 그냥 대표이사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회사의 시너지는 없는데 그냥 대표 나는 이런 걸 자아실현 하고 싶다. 자아실현까지 아니고 뭐 그렇겠죠 뭐. 이것도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보여주세요. 이제 고흐의 어떤 전시는 영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화면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멋있네. 체험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살짝 사람 움직이는 것 이렇게 살짝 움직이니까 멋있네요. 음악을 들려드리면 더 좋을 텐데. 음악이 나옵니까? 원래는 전시장에서는 음악이 나옵니다. 그림에 맞는 음악을 또 이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음악들이 또 나오게 되고 이 현대 네덜란드 거장의 작품도 지금 미디어 아트화해서 상영을 하고 있는데 피트 몬드리안, 우리 아까 퀴즈에 등장했던 이 몬드리안의 작품도 보실 수가 있어요. 난 정말 저는 뉴욕 전시회에서 몬드리안 작품도 여러 개 봤는데 저는 진짜 몬드리안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이게 진짜 이건 유명해라고 배우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왜 유명할까? 제가 복잡해질까봐 사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짧게 그러면 얘기를 하면요. 이 피트 몬드리안의 작품은 우리가 이렇게 예쁘잖아요. 보면은 예쁜데 사실은 이게 시작된 거는 굉장히 좀 철학적인 뭔가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트 몬드리안은요.
형상의 어떤 잡다한 구체성이 다 떨어져 나가고 본질만 남은 상태를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린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사각형 그림인 건데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이거는 나무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이 나무가 점점 발전을 해서 1913년도에는 저런 추상으로 나아가게 돼요. 나무의 본질은 뭘까? 그런 거 생각한 거네요. 그런 거죠. 네. 나무를 점점 심벌라이즈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몬드리안이 보기에 나무의 본질은 뭐 가을이 돼서 잎이 떨어지고 뭐 여름이 돼서 녹음이 우거지고 이게 아닌 거죠. 네, 줄기가 그냥 우뚝 서 있고 뿌리가 있고 지금 그런 본질만을 그린 것이 피트 몬드리안의 그림인 거죠. 그래서 몬드리안은 결국은 그 세 가지 원색, 빨강, 파랑, 노랑 그리고 무채색만을 활용한 이런 추상으로 결국은 나아가게 되는데 의미가 좀 있어요. 뭘 그린 걸까요, 그럼 저건? 빨강은 인간의 육체, 노랑은 이성을 상징하고 파랑은 영혼을 상징했어요. 피트 몬드리안에게. 그래서 이거는 육체와 이성과 영혼이 조화된 상태를 사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몬드리안의 그림에서 빨간색은 항상 육체예요? 육체를 의미하는 거죠. 항상? 네. 피 약간 그런 걸까? 그러니까 몬드리안의 이런 그림들은요, 결국은 조화와 통일을 갈구하는 거거든요. 몬드리안이 전쟁을 겪으면서 뭐 인간의 야만이나 균형이 무너진 세상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몬드리안이 모든 어떤 대립되는 요소들이 균형 잡힌 상태로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를 꿈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삼원색, 그러니까 굉장히 쨍한 이런 삼원색과 무채색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네. 수평과 수직으로 이루어진 것도 대립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저거는 개인적인 평가입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추상화, 이렇게 뭘 보고 살짝 떠오르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지. 그렇다고니까 그런 줄 알지. 저걸 보고 어떻게 저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나. 그렇죠. 예, 추상의 어떤 맹점이죠. 예. 약간 그런. 근데 원래 아까 그러니까 그 나무만 하더라도 그래, 저 나무는 이렇게 추상하면 저런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저걸 보고 인간과 이성을 이런 과정을 좀 알아야지 뭔가 이해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그림인 거예요. 이 몬드리안의 추상은. 그리고 뭐 현실의 무질서나 디스토피아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질서를 회복한 상태를 보여주는 게 몬드리안의 이런 사각형 추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는 그림. 그런 느낌으로. 인 것이죠. 나는 우주의 질서가 이렇다고 생각해.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 근데 이해가 잘 안 되고 무슨 짓 하는 거야 싶지만 그 회화를 비롯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의 상상의 영역을 벗어난 다른 사람의 어떤 다른 시도를 보면서 의자를 이렇게도 만들어, 생각을 못 해봤네. 자꾸 나의 생각을 자꾸 넓혀가는 그런 과정이라면 뭐 이렇게 파격적인 게 뭐 의미가 있죠, 사실은.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네. 저는 뭔가 이제 그림을 가끔씩 보러 갔다 와서 나는 느낌은 나의 그 고정관념이 많이 깨졌구나. 그런 거 깨러가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 직원이 나를 괴롭힐 때, 상사가 나를 짜증나게 할 때, 그때 가서 보면 그래,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다 나와 같으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시. 지난번에 우리 대표님이 뭉크전 설명해 주셨잖아요. 제가 뭉크전 한번 갔다 왔는데 뭉클해졌어? 아니 거기서 제일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하고 대표님도 소개해 줬는데 그 여성이 금발의 여성이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래, 나 저거 설명 들었는데 하고 제목을 보니까 드라큘라. 그래서 드라큘라가 피 빨아먹는 그림의 제목을 붙여놨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자가 이렇게 약간 뭔가 불쌍하고 뭔가 기대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건 지금 피 빨리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야 진짜 아이러니하다. 그런 다양한 해석.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몬드리안의 작품이 미디어 아트화 되었을 때를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건 멋있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멋있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멋있네. 우리가 막 몬드리안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너무 막 복잡하고 어렵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몬드리안은 이런 철학적이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추상을 만들었지만 정작 소비하는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디자인적인 그러네요. 요소로 이 그림을 지금 소비하고 있는 거죠. 야, 요건 이렇게 하니까 멋지네요. 네, 멋집니다. 그림이 좀 달리 보이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웠던 추상이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야, 또 이렇게 하니까 미디어 아트에 또 맛이 있네. 의외로. 네, 제가 뭐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요즘 뭐 장마철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들어갔다가 이렇게 시원하게 좀 오랫동안 놀다 올 수 있는 그런 전시여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더 해주셔도 됩니다. 더 준비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끝내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시간이 네. 제가 8시 30분까지라고. 아닙니다. 좀 더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어서요. 좀 더 해주세요. 아니, 준비하신 게 많은데 왜 끝내시려고 그러나.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뒤에 사실은 그 네덜란드 렘브란트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화상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근데 주제랑 안 맞아 좀 뒤로 뺐었는데 이 자화상이라는 장르가 미술사에서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거는 르네상스 시기부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인의 발견과도 좀 연관이 있어요. 그 전까지의 이 작가들은 하나의 어떤 개인, 뭐 스타 작가 뭐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자의 요구대로 뭐 생산을 해주는 그런 어떤 좀 생산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은 이제 드디어 개인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스타 작가의 개념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르네상스 시기의 작가들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해요. 어떤 장인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 기술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자화상을 그리게 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게 되고 보여주게 되는 이런 그 자화상의 장르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존감의 회복 과정이다. 네. 이 그림은 지금 독일 르네상스 작가 중에 한 명인데 뒤러의 작품이에요. 근데 표정이 엄청 도도하네요. 어떠세요? 네, 엄청 도도한가요? 엄청 도도한데요? 20대 후반에 자기 자신을 그린 건데 뭐 뒤러는 이미 이때 인정받는 작가이기도 했었지만 이 자화상이 파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신처럼 묘사하고 있는 약간 예수의 느낌이 나도록 저게 그렸던 시점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렸던 시점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인데 20대가 그린 그 양식이 마치 예술을 그릴 때 쓰는 맞습니다. 법한 그런 느낌으로 그렸군요. 보통 이 시기에 누군가의 초상을 그리거나 할 때는 정면을 바라본다기보다는 약간 측면을 그린다던가 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대신에 신은 정면을 바라본 느낌, 정면을 바라본 구도로 그려지곤 했어요. 근데 뒤로는 지금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고 손의 모양도 마치 그 손을 들어서 축복을 내리고 있는 예수의 저게 느낌. 저런 의미구나. 네. 뭐로 이제 하는 것이고 근데 옷차림은 또 봐보세요. 성공한 귀족의 느낌으로 털옷을 입고 있는 값비싼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자기 자신을 좀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화상은요. 그러니까 화가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혹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고 싶어 하느냐 이런 욕망의 문제와도 그 결부가 되어 있는 그런 장르라고 할 수가 있고 미술사에서는 독특한 자화상을 남겼던 화가들이 여럿이 있거든요. 렘브란트도 마찬가지, 뭐 뒤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또 이 작가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프리다 칼로. 야, 근데 이마에 저거 뭡니까, 저게? 자기 남편입니다. 남편을 이마에 그리고 싶었을까요? 와. 정말 지독한 사랑을 했던 그 사람이에요. 프리다 칼로의 남편이고 프리다 칼로의 남편은 디에고 리베라라고 해서 역시 멕시코의 국민화가였던 살아생전에는 사실은 프리다 칼로보다 더한 명성을 누렸던 사람인데 이 프리다 칼로가 거의 자기와 24살 차이가 나는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디에고 리베라는 뭐 그때 당시에도 아주 소문난 바람둥이 정말 못 말리는 바람둥이였거든요. 근데 뭐 프리다 칼로는 다 알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이제 프리다 칼로에게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이 자신의
여동생과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뭐 이혼을 했다가 근데 끝끝내 프리다 칼로는 디에고 리베라를 버리지 못합니다.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결합을 하고요. 이 자화상이 독특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화상이잖아요. 예? 근데 자기 자화상에 지금 디에고 리베라를 그려 넣었다라는 그 눈이 세 개인데요, 게다가. 네, 저거는 어떤 디에고 리베라를 신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저 때는 네. 좋아했던 시절에 그린 건가요? 아니면 좋아했던 시절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미 이제 볼장을 다 보고 그리고 나서 다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에고 리베라를 여전히 사랑은 하고 야, 그랬던 시기에 진짜 멋지다. 사랑은 하고 네, 그래서 울고 있잖아요. 네. 사랑은 하고 네, 이것도 역시 아까 그 우리 카라바조의 초상처럼 이중 초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자기 자화상인데 디에고 리베라를 그려 넣었다라는 것은 나는 너다. 너는 나다.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이런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네. 야, 그 비결이 뭘까 저 남자 저분은? 저도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사랑받는 네. 그 비결? 그 굉장히 볼품 없어요. 보면 그림을 잘 그렸나 보지. 그림은 잘 예술가는 예술가끼리 통하는 그런 느낌. 말년에 디에고 마라도나 기억해요? 네. 비슷하게 생겼어. 디에고 마라도나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김정일을 약간 섞어놓은 듯한 그런. 네. 와. 김정일 약간 닮은 것도 같아요. 네. 가스라이팅. 네, 가스라이팅. 그럴 수도 있겠다. 가스라이팅으로. 정말 가스라이팅 당했다. 불쌍한. 근데 뭐 디에고 리베라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한 측면도 좀 있을 거는 같은 게 지금 이제 뭐 미술사적으로도 뭐 알만한 사람들은 디에고 리베라를 굉장히 그 죽일 남자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이 바람을 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프리다 칼로도 만만치는 않았다. 바람기가? 네, 만만치는 않았다. 뭐 디에고 리베라 이제 사회주의자였고 디에고 리베라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레온 트로츠키였는데 일부러 약간 복수를 하고자 이 트로츠키와도 연문을 쌓았어요. 피우게 됩니다. 프리다 칼로도.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사실은 그 열정과 매력이 매력이 있었다. 뭐 매력은 엄청났던 것 같아요. 프리다 칼로는 그 사진 보니까 굉장히 매력 있었던 분이었는데 정말 매력 예뻐 그냥 매력 있고 약간 내 스타일. 그러세요? 저는 그 멕시코에 가서 그 궁에 그 멕시코에 딱 벽화들이 쫙 그려져 있는 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멋있습니다. 멕시코 독특한 그런 디에고 리베라의 작품이에요? 멕시코 음식점 가면서 아닙니다. 그 궁에 있어요. 궁에. 그래서 멕시코의 그런 혁명사가 쫙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벽 전체. 그 남편은 혁명가였어요? 네. 디에고 리베라가 그런 벽화를 그렸던 화가로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다 칼로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 몸이 너무나 불편했던 10대 시절에 이 사람이 그 전차 사고를 당해요. 근데 이 사고가 너무나 끔찍했거든요. 이 전차의 봉이 프리다 칼로의 몸을 그대로 관통을 하게 되면서 거의 이제 이것 때문에 그 아이를 못 갖는 몸이 좀 됐고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됐을 때도 유산을 계속 반복했던 이런 어떤 개인사가 있어서 그래서 프리다 칼로의 그림의 주제는 오직 자기 자신이었어요, 사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워서 막 그림을 그리게 되고 침대에서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그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화가였던 거고 남긴 작품의 수도 많지 않은데 그 작품의 거의 뭐 3분의 2 정도가 다 자화상이었던 그런 화가이기도 합니다,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 네. 그래서 미술사에는 이런 지독한 사랑을 했던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시리즈 한번 해주면 나 사랑 시리즈 좋은 것 같다. 사랑 시리즈 좋은 것 같다. 저는 진짜 뭉크 그림을 가서 제일 좋았던 그림이 뭐냐면 실제로 보니까 그 뭐랄까 비명지는 이거 말고 오히려 저는 그거 말고 뭉크 그림 중에 뭐가 있냐면 커튼 뒤에 몰래 키스하는 그림 아주 유명한 그것도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저는 그 그림 제일 마음에 들더군요. 왠지 막 감정이 입되죠. 애잔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짠하다 얘는 어떻게 키스를 해도 이렇게 몰래 숨어서 하니 막 이런 느낌. 아니 오늘 제가 그게 좀 물론 뭐 좋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짠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오늘 제가 그 시민 민병대 뭐 이런 얘기했을 때는 두 분이 그 참여도가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흥미도도 낮고. 시민 민병대가 대체 네. 왜 좋다는 거지? 근데 사랑 이야기를 하니까 끝날 때쯤에서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거 보니까 나중엔 요 주제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거 그 빛의 시어터잖아요. 네. 요거 전시 티켓이 언더스탠딩 멤버십 분들한테 100장을 드린다고 하니까 요거 멤버십 커뮤니티 확인하시면 요거 저희가 티켓 좀 구해왔으니까 나눠주는 방법이 있어요. 네, 내일 요거 영상 이 클립이 토요일 날 올라가니까 토요일 날 언더스탠딩 채널에 업로드되면 그때 아마 membership 게시판에 공지사항이 올라가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또 이세라 대표님이 설명해주신 또 지태 시어터, 시어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뭐 그냥 구경하고 그래, 느끼고 난 마음이 훈훈해지고 그러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낌이네. 민병대는 솔직히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서민들이 이제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우리로 치면 사회적 의미가 있네. 뭐 김홍도나 신윤복이 그린 민화가라는 게 배울 때 그렇게 배우잖아요. 뭔가 이제 서민들이 중심이 되는. 네. 재밌네요. 다음에 사랑 얘기로 한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지인유의 이세라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